오늘은 그 민법의 입문서 148페이지를 펴니다. 입문서 148페이지 첫째 단락이 민법의 개념돼 있죠. 이 부분을 보는데 입문서 과정은 11월달 입문서 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 용어를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기초 용어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판례라든지 어려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기초를 잡는 과정이니까 법률 용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기본 이론을 보는데 역점을 둘 테니까 요 정도만 해도 예비 과정에서는 크게 수학을 거두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교과서로 들어가서 이제 정식 수업을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입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1월달 입문 과정이. 왜 그러냐면 지금 11월달에 기초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요. 1월달 넘어가시면 기초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 기초 용어 수업을 잘 들으셔서 법률 용어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다 역점을 둬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요 책에 써져 있는 진도라든지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책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서도 간혹은 생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는 내용을 또 다시 추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책을 펴시고 그 책에 있는 부분 중에서 또 줄칠 건 줄치고 그리고 받아 적을 것은 받아 적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 입문서는 나중에 그 기초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다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뭐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입문서도 두께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용어 해설에 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초 과정에서는 진도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제가 필요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148페이지 보면 민법전의 체계란 말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까맣게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5파트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칙이다. 그죠? 그리고 물건. 이 물건이란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편에 보면 채권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채권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이 계약관계를 맺어서 그 계약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채권 재무관계에 대한 규율입니다. 그 다음에 4편으로 가면 친족법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뭐 신분 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사하고 관계없으니까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5편에 보면 상속이 나와 있죠. 이것은 뭐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족과 상속 부분은 가족부상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물건과 채권 요걸 재산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신분권을 통괄적으로 구율한 것이 총칙인데 그것도 전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까만칠된 부분을 보시면 총칙은 7장 중에서 5장 법률행위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그 2장의 사람이라든지 3장의 법인이라든지 4장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식적인 교과서에는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간략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물권법은 거기가 다 시험에 다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중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것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 계약관계에 대한 건데 채권법 총칙 부분은 전부 빠지고요. 그 다음에 2장의 계약법 부분 중에서도 14가지 계약의 종류 중에서 그 3번 그 매매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임대차가 나오는데 교환은 출제되는 빈도수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계약 종칙 있죠. 계약 종칙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뜻법위는 까만칠된 부분이 몇 개 안 되니까 양이 별로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교과서를 받아보시면 까만칠된 요 부분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서 민법을 볼 건데요. 그 149페이지에 실질지금이 민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그래서 양가로 1번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민법도 법의 일부고 양가로 1번 민법은 사법이다 되어 있죠. 사법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규율한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럼 매매 계약은 약속이고 약속을 하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했죠.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은 채무가 되고 나의 채무는 상대방한테는 채권이 되고 내가 약속한 것은 채무가 되고 나의 채무는 상대방한테는 채권이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의 토지를 1억에 팔기로 약속을 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계약은 약속이니까 갑은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의 채무를 지고 을은 약속한 대로 대금 지급의 채무를 지겠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을이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반대로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약속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반대로 을은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 채무관계가 갑과 을이라는 개인 사이에서 발생했죠. 그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법률관계를 규율한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그 날짜가 되면 갑은 약속한 대로 5월 1일부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것이고 을은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계약관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관계를 이러한 법률관계를 우리가 사법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지 그 책에 있는 적힌 대로 줄줄이 외우거나 알거나 뭐 그러려고 놀아갈 필요는 없겠죠.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없고 하여튼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0페이지에 보니까 민법은 일반법이다 되죠. 일반법이란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는 뭐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행사법하고 좀 다르죠. 행사법 같은 경우는 뭐 외국 군대라든지 아니면 외교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취해법권 특권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민법은 취해법권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일반법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은 아까 우리가 민사특별법을 이야기했는데요. 뭐 가령 예컨대 갑의 주택을 을에게 빌려주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택임대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과 달리 누구와 누구 사이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빌려주는 임대인과 빌리는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했는 요 임차권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만 적용되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구에만 적용된다?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만 적용되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과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은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들끼리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이런 법들은 특별한 일부 계층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특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서 151페이지에 보면은 법률관계란 말이 나와 있다. 그죠? 이 법률관계란 것은 권리 의무관계를 말합니다.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로 말합니다. 권리 의무관계. 그래서 그 뭐 사회규범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법률 그래서 그 꼭 굳이 보신다면 여섯 번째 줄 보면 여섯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나 보통 권리와 의무관계로 나타난다 돼 있죠. 그 한 구절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바로 법률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니까 쌍방간에 뭐가 발생했다? 채권 채무가 발생했죠.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로서 엮여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법률관계예요. 그리고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관계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를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돼 있는데 이 권리 변동은 나중에 별도로 보도록 합니다. 권리 변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법의 기본 요소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수업에 권리 변동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소유권 할 때의 권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권자를 쓰더라도, 권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권리를 의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권원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원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권리는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 권능으로 만들어집니다. 권리를 만드는 부속품이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능으로 만들어지냐? 그 첫 번째 권능이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익권이에요. 수익권. 그 다음에 셋째가 처분권입니다. 다시 봐요. 소유권 할 때 권자는 권리죠. 근데 사용권 할 때 권자는 권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세 가지 권능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권이 뭐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갑이라는 소유자가 100번지 토지라는 소유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소유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은 가만 보니까 누가 누구를, 사람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 소유권처럼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란다?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물건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를 보면 물건이란 것은 일단은 지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을 지배한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어떤 행식으로 지배한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지배할 때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지배하는 것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건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지배하지 않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려운 사람이 제안을 하기를 갑에게 내가 전세금 1억을 줄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달라고 해. 그러면 갑과 을이 토지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토지를 빌려주는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먼저 뭐 임대차를 통해서 빌렸을 수도 있고 또 전세권을 통해서 빌렸을 수도 있고 또 지상권을 통해서 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빌렸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 꼭 어떤 것을 선택을 해라고 뭐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전세권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갑과 을이 1억을 걸어놓고 3년 동안 땅을 빌려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한 거야. 그리고 그 합의 사실을 등기로서 공시를 하면 을에게는 뭐가 생긴다? 전세권이라는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대고 권자도 소유권처럼 성질이 뭐다?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권리는 아까 뭘로 만들어진다? 권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아까 소유권을 만드는 권능은 세 가지였죠. 그러면 전세권을 만드는 권능은 뭐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세금 1억을 받았다 해서 갑이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는 건 아니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란 것은 요 세 가지 권능 모두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넘겨주는 거예요? 사용권, 수익권만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권은 줘 안 줘?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했단 말은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을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맡겨놓고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주는데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1억을 맡겨놓고 그 물건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은 그대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전세권은 사용 수익권만 가진다 하는 의미에서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도 따지고 보니까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니까 물건이죠. 그죠? 물건인데 아까 물건은 지배권이 되어 있거든. 근데 전세권이라는 물건은 뭘 지배한다?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건을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 수익에 목적을 두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 하고 이 용익 물건은 전세권도 용익 물건이지만 지상권, 지역권도 용익 물건입니다. 그건 나중에 물건 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갑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뱅이라는 은행을 찾아가서 돈 1억을 빌렸습니다.
돈 1억을 빌린다를 다른 말로 하면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차란 말은 빌리고 이 대란 말은 빌려준다는 뜻이죠. 예?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고 차란 것은 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여한다, 차용한다 이런 말 쓰죠. 예? 빌려주고 빌려받고를 대차라 하는데 금전이나 곡물이나 기름처럼 한번 사용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소비물을 빌려주는 것을 소비대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대차. 그래서 돈 1억을 소비대차하고 빌려준 은행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돈을 빌린 값은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맨입에 돈 빌려주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담보를 설정하세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소유권에다가 3월 1일부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했어. 저당권 할 때 권자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권리는 뭘로 만들어진다? 권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능으로 만들어지느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에다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은 은행에게 그 토지를 사용하고 그 토지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야, 안 넘겨주는 거야? 넘겨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의 논밭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수익을 쌀이나 콩이나 고구마를 가져가는 그 수익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거지 은행 직원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은행 직원이 와서 쌀이나 콩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은행은 뭘 가져가는 거예요? 처분권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처분권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처분 권능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됐을 때 변제를 해주면 은행이 지고 있던 처분권을 원래대로 돌려줄 것이고 변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그 처분권을 행사하겠죠.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경매를 실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분을 한 다음에 그 팔린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감으로써 돈을 확실히 받죠. 그래서 이 저당권처럼 돈 받는 수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물권. 이것도 물건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그럼 이 담보물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안 갚아주면 내가 팔아서 받아가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건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나 권능을 공부할 때 그걸 법률 용어 사전을 놓고 외우려고 하는 공부는 조금 안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권리와 권능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용어가 쉽게 습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용어는 뭐 권능은 권리를 만드는 부속품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워반들 그게 시험에 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것이니까 권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익권 사용권을 연습을 하면서 더불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물건은 지배권인데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 모두를 지배하죠. 그래서 소유권을 다른 말로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전면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성하는 사용 수익권만 지배해서 그래서 용익물권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 하나만 지배하죠. 그래서 처분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담보물권. 이 처분권을 다른 말로는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물건은 지배권이다. 그 정도를 보면서 이제 권능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권능은 권리를 만드는 부속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에 대해서 잠시 봅시다. 권한. 권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대리권입니다. 지금 이제 권리하고 비슷한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0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할 때 권리는, 소유권 할 때 권자는 아까 권리다라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아까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그 땅을 팔고 싶어.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을을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까 을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수수료 500만 원만 주면 내가 5천만 원을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갑이라면 직접 팔까 을에게 맡길까? 맡기겠죠. 그래서 내 대신 땅을 팔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수권할 때 이 권자는 권리다 권한이다. 요거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권한을 의미한다는 건 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란 것은 준다는 뜻이거든. 뭘 준다는 거예요? 수권할 때 권자는
이 권한을 준다 이런 뜻이야. 권한을 수권할 때 권자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 이게 수권이죠. 그죠? 그러면 권한을 넘겨받은 을에게는 뭐가 생겼어? 갑을 대신해서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 권한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대리권 할 때 권자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대리인이다라고 하는데 을이라는 대리인은 권리자다, 권한자다. 권한을 가질 뿐이지 권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권리는 누가 있어요? 갑이 그대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을은 권리자를 대신해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권리를 가진 자는 뭐라고 표현하죠? 본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을이 그 대리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그 토지를 매수하고 싶은 뱅을 만나서 흥경을 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을이 뱅에게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 물어보는 것을 뭐라 합니까?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뱅도 고민을 하다가 을의 땅을 1억 5천에 사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그 답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승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청은 물음이고 낙은 답이에요. 허락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을과 뱅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름은 갑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때 요 갑의 이름, 즉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현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현이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죠. 현, 이 현이라는 의미는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현은 드러낸다는 뜻이야. 그리고 뭐 제사를 모실 때 이런 말을 쓰죠. 행고 이렇게 쓰죠. 행고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을 오늘은 드러내고 추모를 해보자, 생각을 많이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 행고인데 여기서는 행고가 아니고 뭐라 되어 있어요? 현명돼 있죠. 이 현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드러낸다. 누구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게 현명입니다. 그러면 을이 상대방 뱅과 법률행위를 할 때 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은 나는 단순한 권한제에 불과하고 권리자는 갑이니까 을과 뱅이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종국적으로 권리자한테로 기속이 된다. 그리고 뱅으로 하여금 나는 상대방이 아니고 갑이 상대방이니까 갑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약을 맺으라 하는 취지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뱅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을이지만 그는 갑을 대신해서 나왔을 뿐이고 나는 갑하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인식하에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도 인식을 한 대로 권리자인 갑에게로 기속이 되는 거야. 효과는 갑에게로 기속되겠죠. 본인한테로 기속되겠죠.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대리권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란 개념을 이해를 하실 때도 그냥 단순하게 줄줄줄 애올라 하시지 말고 대리권이라는 요 권리 관계를 기초로 해서 권한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원. 이 권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는 원천 내지는 근거 이런 뜻입니다. 이 근거예요. 원천 내지는 근거인데 통상적으로 책을 읽다 보면 권한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독립이 될 수도 있고 부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전이 밭입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위에다가 임대차를 설정하고 사과나무를 심은 거야.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다 칩시다. 근데 논밭은 그 말 그대로 부동산이다. 그죠? 근데 사과나무 묘목은 동산이죠. 부동산이고 동산입니다. 그러면 갑의 부동산인 밭에 을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묘목이라는 동산을 부착을 시켰을 때 이것이 부합이 될 건지 독립이 될 건지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권한이 있는 경우와 권한이 없는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권한이 있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립이 됩니다.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부합이 되는 거야. 부합이. 이 부합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는 동산이 갑의 밭이라는 부동산에 붙어서 하나로 합쳐져 버렸다. 합쳐져 가지고 물건을 한 개를 취급한다 이런 뜻이고 독립이 되었다는 것은 밭은 밭대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독자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권한이 있는 경우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됐는데 근원이 있어 없어? 근원 있죠. 그 근원이 뭐예요? 임대차죠. 갑의 토지를 임차권을 설정해서 임차인들이 그 밭에 사과나무 묘목을 식재했다를 다른 말로 치면 임차인이 임대차라는 정당한 근원에 의하여 갑의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원에 의해서 사과나무를 식재했다면 그 사과나무는 독립되기 때문에 밭에 소유권이 흡수되지 않고 밭은 갑의 것이고 사과나무는 어릴 걸로 봅니다. 어릴 걸로 보기 때문에 열린 사과도 누구 거예요? 어릴 것이고 어리 수확을 해서 가수원 경영이 가능한 겁니다. 남은 땅을 빌려서라도.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이 밭이 팔린다든지 개매에 들어갔어. 개매가 들어가더라도 밭과 사과나무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에는 개매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겠죠. 이 독립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밭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리 그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른 갑의 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없죠. 무단으로 들어갔으니까. 아까처럼 임대차라는 권한을 가지고서 권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뜻이고 그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요 사과나무를 독립시키지 않고 부합을 시켜버립니다. 부합을 시킨다는 것은 딱 심는 순간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버려? 밭주인에게 흡수돼 버린 거야. 흡수되고 열린 사과도 누구 걸로 본다? 밭주인 걸로 보지 심은 사람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합이다. 독립 반대말은 뭐라고요? 부합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렇게 해서 법률 용어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권한, 권능, 권원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뭐 연습도 하고 이런 형식의 공부를 하시면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권한이 있다 없다까지 봤습니다. 요까지가 권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요걸 한 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산법은 물건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물건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가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소유권은 물건이다 라고 했다가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랬거든. 그게 이제 물건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배타적 지배권이다. 이 배타라는 것은 배척을 한다, 밀어낸다 이런 뜻이죠. 반대말은 포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지어버리고 소유권은 물건인데 배타적이란 말은 100번지 토지를 갑이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도 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똑같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냐 이런 뜻이죠. 만약에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등기부가 두 개가 개설될 것이고 이 등기부는 이 등기부대로 저 등기부는 저 등기부대로 권리관계가 창설이 되어서 다시 양수되어 간다면 하나의 토지를 놓고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서로 다투는 문제가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일물일권주의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죠. 그 일물일권주의가 물건의 배타적 성질에서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100번지 토지는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는 몇 개라도 관계없지만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 양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과 소유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이 두 개 돼버리면 맨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서로 내 땅이라고 맨날 싸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소유권과 소유권은 배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지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립이 가능하면 몇 개라도 관계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갑의 토지에 을에게 3년 동안 전세금 1억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럴 때는 3년 기간 동안 갑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세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 위에 소유권과 전세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일물일권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두 개는 배타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은 기본적 성질이 배타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 배타성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건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절대란 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절대의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절대인데 이 절대의 의미를 다른 말로 고치면 대세권이라고도 합니다. 대세권. 대세권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이렇게 잘 보시고
대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채권을 한번 봅시다. 채권. 물건과 대비 개념이 채권이죠.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렸다. 1억을 빌린다를 뭐라 하죠? 소비물이니까 소비대차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고,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채무자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변제 기일을 정했죠. 그러면 변제 날짜가 되면 을이라는 채권자가 갑이라는 채무자에게 뭐라 할까요? 돈을 갚아라고 청구를 하겠죠. 그걸 우리가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은 어떤 특성이 있다? 채권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겁부를 청구하는 권리다. 이러면 돼. 그 겁부의 내용은 돈을 갚아라, 물건을 돌려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돈을 빌리시면 돈을 갚아라, 물건을 빌려줬으면 물건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일정한 겁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물건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진 권리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 내용이,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겁부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절대권이지만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이 상대권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가 되면 을은 채무자인 갑에게만 돈 갚아라,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 안감도에서 갑의 행 A를 찾아가서 너가 동생이 빌린 돈을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딱 정해진 상대방이 정해져 있고 그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인권이다라고도 합니다. 대인권. 이 대인권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인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 채권은 대인권이면서 상대권. 그러면 가령 물권과 채권 중에서 어떤 것이 강하게 보입니까? 요거는 절대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고, 이거는 딱 정해진 사람에게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실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이 났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할 거냐 하는 건데, 항상 사람이든 권리든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 강한 사람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물건은 강한 권리고 채권은 약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권리 물건이 우선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원칙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물건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물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주택에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부로 보증금 1억에 임대차를 설정받았는데, 이 임차권은 그 성질이 약속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그런데 임차권이 설정된 그 주택을 병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요. 저당권은 그 성질이 담보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에는 지금 현재 임차권과 저당권이라 혹이 2개 붙은 거야. 그러니까 혹이 2개 붙은 이 주택이 10월 1일 날 어떤 이유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A라는 사람이 경락 대금을 만납하면 A가 소유권을 하죠. 그럼 그 경락 대금에 대해서 임차권자도 저당권자도 배상 신청하겠죠. 그랬을 때 한정된 대금으로부터 누구에게 먼저 배상을 해줄 것이냐. 그때는 날짜를 따지면 임차권이 빠르죠. 그렇지만 성질을 따지면 저당권이 빠르죠. 그때는 누가 우선이다? 날짜를 불문하고 일단은 성질이 강한 놈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먼저, 날짜는 늦지만 저당권자가 먼저 선순위로 배상을 받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후순위로 임차권자가 받아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날짜가 빠르든 늦든 관계없이 물권자가 우선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자가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고 채권자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된다. 됐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항상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 우선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임차권자를 할지라도 등기를 해버리죠. 그죠? 등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뭐가 돼버려? 물건화 되는 거예요. 물건화가 돼버리면 이것도 물건이고 이것도 물건처럼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성질이 대등하다면 그때는 뭘 따져? 날짜를 따져서 빠른 사람이 우선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외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지금까지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용어를 몇 가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권리 주체하고 객체를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